자, 이번에는 대선 막판 판세, 우리가 다음 주에는 결과를 보고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과 보기 전에 판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여론조사 소개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한 거네요. CBS 노컷 의뢰로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한 건데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3자 구도가 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 49.3%, 김문수 후보 36.6%, 이준석 후보 9.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구도를 전제로 했을 때 이재명 51.4%, 김문수 40.2%, 이준석 후보랑 붙었을 때는 이재명 50.8%, 이준석 26.7%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에는 워낙 1등, 2등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구도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득표율이 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준석, 김문수 두 후보를 합쳐도 안 된다라는 게 물론 2, 3% 차이일 수 있고 오차 범위 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 바뀐 거 말고는. 그러면은 한쪽으로 몰아줘도 안 된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득표가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많아지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득표율은 저는 50%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로 지금까지 최대였는데 그보다 더 상회하는 정도의 득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투표율은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지지도보다는 득표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율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그냥 감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한 50% 정도 득표율을 올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거의 40% 가까이 득표율을 올릴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이게 잘못하면 지역 폄하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이 TK를 좀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또 연령대별로도 이 고연령층 유권자들은 또 반드시 투표를 합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해서 답변 못했던 분들이 투표장 가면 그래도 2번을 찍을 가능성이 차이보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거의 4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올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원래는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였는데 이번에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가 그전에는 거의 안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또 조금 그 득표율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50대, 40대, 7대 3? 전 대략 그 정도로 예상합니다. 사실은 3%라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왜냐면 3% 넘어야 다음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3%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3%? 저는 아쉽게도 그 정도까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변수가 TV 토론이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권영국 후보의 그 진영 내에서의 인지도와 존재감은 충분하셨지만 중간 과정에 있어서 뭐 사실 미디어에서 외면한 것들도 있고 TV 토론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만 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투표행위까지 연결시키기에 우리가 볼 때 3%지 3%면 참 제법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TV 토론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숫자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조금 막판 스포트가 조금 늦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대형 사고를 쳤지만 뭐 원래 저는 10%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 8% 뭐 초반대 정도가 될 것 같고, 저는 김문수 후보는 한 35% 정도밖에 못 보여줄 것 같고요. 좀 더 낮게 보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55% 정도. 격차가 그럼 훨씬 더 벌어지는 거죠. 지금 최근에 예상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높게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그렇게 막판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TK 말씀을 하셨는데 TK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목표치가 3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TK에서 그럼 30%는 얻을 수
이렇게. 네, 전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TK를 몇십 년 동안 제가 네. 현장 취재도 하고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도 해봤기 때문에 TK에 대한 불신이 좀 있습니다. 네. TK는 어떨까요? 분석까지 해보셨다는. 여론조사에 속해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긴 그런데, 네. 대부분의 결과는 그냥 희망이 투영되는 겁니다. 네. 네, 저는 30%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희망으로. TK 지역을 위해서 그 변화의 가능성들을 주셔야 그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바짝 긴장하게 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이게 선거에 관련해서 이게 주장을 하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일화가 지금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이 단일화의 마지노선이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제 좀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한쪽은 단일화를 무조건 바라고 한쪽은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바라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 대선의 속성이 뭐냐면 윤석열 탄핵으로 이루어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이기기 어려운 선거예요. 보수 후보가 이기기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규정되어져 있는 선거에서 네. 저는 선거판에 출마를 딱 선언하면서부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면 얻을 게 없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줄 게 없고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윤석열과의 절연을 통한 명분이었는데 그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받을 게 없는 겁니다. 네. 명분도 없죠. 당권 가면 뭐 저쪽에서 뭐라 이야기하든 한동훈 등등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당권에 자기에게 옵니까? 그렇지 않죠. 내다바이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권력을 분리시켜가지고 뭔가를 줄 게 있습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않고 출마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생각이 없었다. 네.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흔들린 적도 없었다. 없었다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문수 후보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요? 뭐 겉으로는 뭐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본인들도 안 믿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한테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할 때 정치인들 눈동자를 가만히 보죠. 흔들립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후보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지금 그러고 양심이 있습니다.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어차피 지는 선거인 거를 김문수 후보 쪽이나 이준석 후보 쪽이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거지. 네. 전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분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절박하지 않은 거죠. 어차피 이번 대선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단일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 집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잖아요. 집은 안 찾아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유세 현장은 찾아갔습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고. 거예요? 과거에 저 후보 단일화하고 할 때 뭐 집까지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뭐 지금 이번에 그런 장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진심이 없는 겁니다. 집안 단일화도 안 되는데요, 뭐 거기. 네. 집안에서도 쌩 난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요. 거기 안에 새는데 네. 밖이 그렇게 잘 들어와지기 어렵죠. 맞습니다. 집안도 통합을 못하는데 어떻게 바깥에까지 맞습니다. 통합을 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단일화가 안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고 있는 전략이 이건 것 같아요. 준찍명 인 건데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를 안 한 건 이준석의 책임이고 보수 세력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이거는 이준석의 책임이다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이거 먹혀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위협의 효과가 없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준석 안 찍고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예측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후보의 그 기계적으로 했었던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게 되게 큰 의미가 뭐냐면 선거 때가 되면 합쳐가지고 기계적으로 합쳐진 숫자가 안 나온다라는 걸 누구나 알지만 캠프나
후보들은 합치면 이긴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네. 그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없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허위사실이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많이 나온 숫자들이 이득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네. 근데 어떻게 해도 잘 안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안 찍고 이준석 표를 전부 다 내가 다 가지고 와도 안 되는데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는 위협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 투표 이제 결과를 까봤더니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랑 표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억울하겠지요, 뭐. 억울하고 끝나는 건가요? 뭐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는 안 나올 거죠. 네, 근데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어차피 지는 거긴 한데 너무 많이 지면 곤란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찍명? 네, 준직명. 뭐 끝에 명은 아니래도 이준석일 찍다가 너무 참패를 하면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네. 또 그 참패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잘난 척하는 꼴을 우리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술이죠. 그건 전략도 아니고 그게 뭐 약간 작동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일화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이전의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단일화라는 게 벌어져 왔는데, 역사적으로 단일화의 효과, 결과, 이런 것들 좀 어땠나요? 성은영 선임 기자께서.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97년은 그게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요. 사실은 연립정부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은 반씩 가져가고 그랬죠. 그다음에 진정한 후보 단일화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노무현 후보가 그 효과로 당선이 됐고요. 두 사람의 지지 기반이 다른데 그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그대로 노무현 후보 지지 쪽으로 대부분 넘어오면서 성공을 했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네. 이거는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막 마지막에 저 경선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안철수인데 그 철수했죠. 네. 안철수가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 약간 조롱의 대상이 됐고 또 문재인 후보는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단일화예요. 그다음에 지난 3년 전에 네. 윤석열 안철수 그때도 또 철수가 나왔네요. 아무튼 그거는 안철수 그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었나요? 난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당선된 건 아닐 것이다. 그거를 후보 단일화의 성공 사례로 별로 정치학자들도 별로 언급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02년,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이죠. 23년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 자꾸 공학적으로 뭐 후보 단일화하면 역선할 수 있다. 23년 전에 맞았던 모델이 지금 맞는다는 그 가설도 굉장히 좀 이상한 거고요. 네.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저 같은 정치부 기자들은 이제 그렇게 쓰면 독자들이 좋아하니까 기사를 쓰기는 해요. 근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정치 흐름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 자,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뭐 후보 단일화를 진짜 국민의힘이 하려고 했으면 아까 성환영 선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 집에 가던가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이제 절연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선대위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친한계까지도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거는 왜 김문수 후보가 윤상현 의원을 굳이 이 선거 막바지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결과에 대한 이미 계산이 그쪽은 끝이 났기 때문에 네. 다음 당권에 대한 그 계산들 두고 포석을 놓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자기 지지자 표현이 그렇지만 현찰을 정확하게 딱 잡고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치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화 이야기하는 것도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하면 이준석 후보가 부각되는 것도 있지만 단일화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게 가는 표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도 그 효과들도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준석 하지 말아 어차피 단일화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준석 후보의 상승에 오히려 주목도는 높아지되 내용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근거들이 조금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상관없이 누가 다음에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거냐. 그래서 누구에게 더 책임을 더
물을 것이냐? 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산이 훨씬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친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으로 일컬어지는 친윤을 등에 업고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김문수 후보가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TV 토론에서 뭔가 이 한 칼의 기세를 보여줘야 네. 정치적인 응집력들이 계속 생겨나가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대선을 대선을 봐서 마이너스도 있었지만 향후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매력이나 카리스마를 거의 좀 상실해 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김문수 후보를 보호해주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이 당권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는 중요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산해 두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윤석열계 의원들 한 10명까지도 많으니까 한 5명만 그 정계 은퇴 네. 선언이라도 했으면 혹시 이준석 후보가 저 정도면 내가 좀 단일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냥 그 국회의사당에서 절 안 했다고 그냥 픽업돼가지고 후보가 된 사람이고요.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인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른바 친윤석열계는 여전히 온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선 결과에 별 관심 없고요. 다음 당권. 그래서 다음 3년 뒤 총선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계속하는 게 그분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김문수를 내세우든 딴 사람을 내세우든 관계없이 당권을 계속 장악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